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입니다. 일요일에서 하루 앞당긴 토요일에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오늘 1부는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패한 쿠데타도 엄벌에 처하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건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필리핀으로 갑니다. 최근 미 국토안보부가 크루즈 선박을 급습해서 필리핀 선원을 20명 넘게 체포한 뒤 추방했는데요. 남의 일 같지가 않죠.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20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 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종대 글로벌인지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보우소나루, 이름이 참 익숙한 사람이죠. 전 대통령 2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쿠데타 계획을 세웠다는 건데 네. 좀 소상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22년 10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당시에 룰라 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때 현직이었던 보우소나루가 낙선을 했죠. 이듬해인 2023년 1월 8일에 보우소나루를 비롯해서 전 국가안보실장, 전 해군총 사령관 등 고위직 수십 명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극우 세력을 선동해서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네. 투표나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면서 군 장성들과 함께 쿠데타를 모의를 했고요. 또 룰라 현 대통령과 부통령을 취임 전후에 독살할 계획도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살? 네, 암살 대상에는 현재 그 연방 대법관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예. 이번 주에 브라질 대법원이 보우소나루에게 구체적인 쿠데타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7년 3개월형을 선고했고요. 구체적으로 무장범죄 조직가담, 또 민주주의의 폭력적 폐지 시도, 쿠데타 조직, 그리고 정부 재산과 보호, 문화재 손상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모의는 했는데 네. 실행까지는 가지를 못했던 겁니까? 실행까지는 되었죠.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났고 실제로 그래서 국회의사당이나 이 각 주요 그 정부 부처 건물들이 훼손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굉장히 좀 빠르게 진압이 됐어요. 그러면서 통상에 우리가 쿠데타라고 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한 치명적인 인명살상이라든지 피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우소나루 이 변호인 측도 정권 교체도 없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 움직임도 사실상 없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건 실패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인명살상도 없었던.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근데 이거 주어를 그래서 잘 말해야 됩니다. 저희가 네. 지금 브라질 얘기를 하는지 다른 나라 얘기를 하는지 예.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근데 예. 어쨌든 이 보우소나루 쪽에서는 이게 정권 교체가 그래서 안 됐잖아. 우리는 실패했잖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패한 쿠데타도 쿠데타다라고 인정했다는 게 이번 재판의 포인트입니다. 27년형. 네. 이거면 되게 센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형법 같은 경우? 엄청 센 거고요. 네. 또 이게 사실 영모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역죄. 네, 대역죄.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거는 그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이 공공 건물로 돌진해서 공공 자산에 피해를 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우소나루가 내각과 군 관계자들을 모아가지고 선거 결과를 중단하고 입증되지 않은 선거 부정, 이것도 선거 부정을 얘기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라라고 했다는 증거가 이제 나와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이게 유죄일까 무죄일까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실제 보우소나루가 이런 것들을 모의했느냐,
증거가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진짜 뭐 증거들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재판부는 보겠죠. 그래서 확실히 이 증거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7년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익히 들어가지고 옥중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부정부패 혐의로 옥중에 가 계셨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소나루 vs 룰라 누가 정치적으로 여기서 이제 사법부의 지지를 받느냐라는 게 가장 브라질 안에서는 관건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 이제 그 판결이 나왔는데 브라질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지에서는 뭐 정말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시민들도 물론 있었지만 사실 이건 역시 한국하고도 굉장히 조금 한국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많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번 재판 결과가 나오기 직전 주말에 또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이 하는 시위였고 이게 원래는 매 주마다 열리는 시위이긴 했지만 이번 시위가 특별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딱 재판 직전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광화문처럼 어디 한 곳 딱 거의 그러니까 전선에다시피 해가지고 막 네네 도로 하나를 다 점령하고 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거기에 초대형 성조기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뭐 이렇게 비슷해? 그러니까요. 수천 명을 덮을 수 있을 만한 성조기였는데 그게 당일이 이제 그 브라질의 독립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독립기념일인데 갑자기 엄청 대규모 시위에 초대형 성조기가 등장하면서 현지 언론들마저도 이 독립기념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이 대형 성조기가 이번 시위의 행진에 주인공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을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보통 선거 권위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선거는 하지만 권위주의화되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서로 보면서 서로 베끼고 서로 연락도 하는 것 같고 요새 인터넷으로 워낙 소식이 빠르기 때문에 서로 벤치마킹 하는데 사람들도 이제 서로 특히 이제 보수들이 전 세계 보수들이 약간 연합하는 듯한 옛날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게 아니라 만국의 보수여 단결하라 이래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아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둘째가 지금 원래 하원이었는데 3월에 자기 하원의원 잠시 중단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보우소나루 아들? 예, 에두아르드 보우소나루는 아들이 가버려서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브라질의 판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제 보우소나루에 대한 이런 기소라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브라질의 보복 관세를 50% 매기고 그렇다면 그다음에 재판관은 인권 침해자로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뭐 이런 조치도 내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에두아르드는 자기가 해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스티브 배넌하고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같은 경우에 주변에 이제 이런 가까운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의 입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의 일부 뭐 보수 세력들이 미국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트럼프에게 직접 이렇게 말을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많이 보여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 그때 정상회담 직전에 뭐 무슨 혁명이 뭐 어쩌고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미국 내에 있는 보수 세력과 한국과 이제 연결돼 있는 그런 쪽에서 입김이 간 걸로 보이고 지금 이 에두아르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미국을 움직여서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브라질의 이제 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에서 성조기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자연스러운 보수 연합의 그럼 브라질에서도 트럼프가 구원하리라. 맞아요. 그게 똑같은 정서예요. 이게 한국에서 이상한 게 수출이 된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에두아르드 보우소나루가 이제 이번에 유죄 판결 나온 이후에도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브라질에서 독재가 체계화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에 나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런 브라질 고위 관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 미국에 와서 아버지를 구해줄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미국에 구원해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선동, 주장이 사실 또 먹히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 주장들이 확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트럼프하고 보우소나루는 왜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서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딱히 우파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보호선언은 굉장히 친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라는 대로 잘 했고 또 트럼프가 아무래도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내 뒷배는 미국 대통령이야라는 걸 국민들에게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로 치면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 청나라에나 명나라에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자를 책봉해도 거기 가서 무슨 문서를 받아오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고려 시대의 기씨들. 그죠? 그것도 약간 비슷하고 오히려 그래서 그게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 측한테 우리의 힘이 더 세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도 데리고 있어라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쇼업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브라질에 있는 기자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물어보면 이런 사람들은 한 10%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우리 보고 태극기 집회 나간 사람이 니네 국민의 반이야, 뭐 아니면 70%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대충 감을 잡으려고. 그러면 저도 좀 비슷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브라질도 그런 것 같고 지금 보소나루 대통령이 지금 분명히 선거에도 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이렇게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가족 사업이에요. 아들들도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러지만 부인이 계세요. 미셸이라고. 이 부인도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부통령까지 자기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지금 브라질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가문인 거였죠. 그래서 아마 가장 민감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미국과의 관계만 조금만 더 짚으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군사적 대응까지 암시를 했다면서요. 이게 실행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실행되기는 뭐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이미 이란이나 뭐 가자지구에 대한 무언의 어떤 이스라엘의 타격 승인 이런 것들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어떤 내란의 조짐이 없는 국가의 군사를 넣는 거는 사실상 내부에서도 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뭐 그 군사를 투입하는 것까지는 사실상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관세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현지 그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과정에서 저는 주목했던 게 이제 브라질 사법부가 이걸 어떻게 대응했느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미국은 관세 때리고 사법부 인사는 비자가 제한되고 또 이 환율까지 출렁출렁했어요. 그러면 사실 경제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국민들의 실생활에도 영향을 분명히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재판부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정해진 재판 일정을 변경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브라질 사법부가 하는 얘기는 사법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미국에 대한 대응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정치하고 외교는 법정 밖에서 해라. 법정 안에는 증거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태도로 사실 이 법정 안에서 무조건 증거만 보겠다는 태도로 이번 재판에 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브라질 사법부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아진 그런 일이 됐죠. 브라질 사법부는 신속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을 한 그렇죠. 겁니까? 그리고 그 오픈된 재판,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개하는. 감춰서 하지 않겠다 재판을. 네. 그래요? 근데 아까 잠깐 우리 김영미 대표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비록 갇혀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지금도 막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룰라의 가장 막강한 그 상대 경쟁자죠. 그러니까 이 브라질이 사실은 내부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저 복잡한 문제들은 경제예요. 지금 관세 50% 맞았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저기 중국이 우리가 사줄게 그랬다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이 50% 관세를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부 안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 생활이 진짜 말도 못하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범죄도 워낙 심하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아마 범죄와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범죄율이 높고 지금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진 상황인데 이전에는 사실 이 범죄자들도 들어갔다 그냥 나오고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브라질 안에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요. 그 이제 보르소나로 가문이 지금 아까 김영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들이나 그 와이프가 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전히 그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요. 영향력을 분명히 행사할 것 같긴 한데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이 선고를 받으면서 선고가 끝나고 8년 후인 2060년까지 공직에 출마가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70세인데 앞으로 거의 30년 이상 공직 출마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은 출마를 못하지만 이제 가족들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보르소나로 둘째 아들이랑 장남이랑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에두아르도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50% 만들어낸 거를 가지고 나는 이게 브라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 국익에 엄청나게 그렇죠. 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이제 그 장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지를 하다가 나중에 아이고 근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건 아닌데 뭐 이런. 이건 조금 아닌데 제정신이 돌아왔네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어떻게 갈라서느냐도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우파 내에서 지금 상파울로 주지사 같은 사람이 좀 더 온건한 입장에서 이제 중도층의 지지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돼서 이제 룰라가 이제 다시 그 선거에 성공을 하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사태 이후로 또 지지율도 약간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제 그 보수 여기 극우죠. 극우 이런 지지가 아직도 높기 때문에 네. 여전히 볼소나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 보수 내에서 분열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하나 궁금한 게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으면 보통 정치 활동을 하는 가족들한테도 이게 보통 부정적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악명도 뭐 명성이라고 사실 보르소나루는 지금 정치적인 생명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최전선에 나서는 이유는 아들들 때문이에요. 아들들이 앞으로 정치 이 생명을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끓는 부성입니까? 뭐 부성이라고 말하기보다 가족 사업인 거죠. 아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어오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너무 노골적 표현인데. 예, 뭔가 가장의 역할을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27년형을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형이거든요. 70세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푸틴하고 저기 누구야 시진핑 대왕 거니까 150살까지 산대잖아. 좋겠다. 물론 이제 트럼프도 78세이고 네, 계속해서 자리를 노리고는 있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사업인데 본인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를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보르소나루는. 그러면 지금 당장 정계에 들어가 있는 아들들이 이제 가장 맨 앞에 선봉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른바 아버지가 뒷배를 그 형성을 해주면 다음 선거가 언제 있어요? 26년 26년. 내년이네. 네. 얼마 안 남았네. 네,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아버지가 뒷배가 아니라 지금 얘들은 미국이 뒷배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관세 50% 맞은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반감이 많은 상태에서 대형 성적이 막 들고 나왔기 때문에 뭔가 앞을 좀 내다보지 못하면서 행동을 했다라는 그 국민들의 좀 불만들이 좀 있다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브라질에서 가장 국민들이 크게 받아들인 건 쿠데타 시도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예, 니네 시도도 하지 마. 실패한 쿠데타도 우리는 단죄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사실 브라질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 거 옛날에 우리 뭐라 그러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권위주의 정권 자체가 거의 이제 세습의 단계로 가요. 네. 예를 뭐 에르도안 대통령도 그렇고 뭐 푸틴께서는 공식 아들이 없어서 또 그럴 수 있겠는데 그 뭐 우리는 안 계시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보소나라 입장에서는 2차전 우리 간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아들들을 내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엄마도 같이 우리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형식들이 바로 그 권위주의, 선거로 선출된 권위주의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장 우려스러운 일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위 뭐 선거 권위주의라고 하는 지금 이런 네. 권위주의화가 한편으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가 몇 번 다뤘던 뭐 인도네시아나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터키나 이런 데처럼 튀르키예죠. 이런 나라들처럼 또 시민들이 그 거세게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힘이 하나 있는 반면에 제가 볼 때 한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비교적 합법적이고 비교적 평화적이고 비교적 자연스럽게 권위주의화의 흐름을 헌법이나 의회나 아니면 시민들의 힘으로 평화롭게 막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아무튼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 것 같은데 뭐 세상에 뭐 저기 그 해제 의결했다고 계엄 해제하는 그런 내란이 어디 있냐. 아무도 안 죽지 않았냐. 라고 해봤자. 쿠데타는 쿠데타다. 쿠데타는 쿠데타다. 27년형 딱 이렇게 갔다. 네. 브라질은 군대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 네. 요 점을 확인하면서 브라질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희 교수,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크루즈 선박을 급습해서 필리핀 선원 20명 넘게 체포해서 추방했다고 하는데 좀 자세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이 미 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 국경 보호국이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한 단체 대화방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버지니아주에서 정박해 있던 유람선에서 필리핀 선원을 20명 넘게 체포를 한 일이었습니다. 네. 체포된 사람들은 크루즈에서 일하는 뭐 식당 점원이나 승무원, 항해사 같은 평범한 근로자였고요. 아동 음란물 소지와 시청을 이유로 들었는데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기소 절차를 밟지도 않고 출국을 강요했고요. 변호사 접견도 불허했습니다. 결국 추방된 사람들은 미국 비자까지 취소가 됐고요. 향후 10년간 입국 금지 처분까지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고 중요한 건 근거가 없이 지금 처벌이 됐다는 거죠. 이 근거 없이 무작정 체포하고 추방을 한 겁니다. 이번에 추방된 한 필리핀 선원은 이제 휴대전화를 검열을 받다가 거기에 이제 아이 사진이 있는 걸 보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3살짜리 아들 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성인 여자가 이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었답니다. 이거 뭐냐. 근데 그 사진 속 여성은 애 엄마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자기 애한테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인데 왜 아이 엄마가 이 여자가 이거 아이한테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 아동학대 아니냐. 이렇게 추궁했다는 겁니다. 아동학대가 아니라 아동 포르노라고. 아동 음란물이다. 네, 얘기를 한 거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애들을 다 지금 그 필리핀 선원들을 다 지금 미국 밖으로 추방을 한 거죠. 여기는 비자는 아니네요. 비자는 이 사람들은 다 합법적인 비자인데, 그러니까 크루즈니까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선원들 비자가 다 합법적인 비자인데 그걸 다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 항공기 승무원 비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C1 비자나 D 비자 이걸 이제 미국에서 1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비자거든요. 합법적으로. 근데 이제 추방이 된 거죠.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져서 우리 김영미 대표는 해외 취재 가면 비자 문제 걱정 안 되십니까? 아우, 저는 진짜 비자 취재 비자 특히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안 나오는 비자가 취재 비자인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는 어떻게든지 뭐 돈 비자피가 뭘 또
비자피가 100불인데 가보면 관용적으로 1000불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니 뭐 조금 한 100불, 200불 높으면 괜찮은데 한 1000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낼 수밖에 없고. 우리 또 특유의 깎아주세요 이거 있잖아요. 저 한국 아줌마예요. 열심히 깎죠. 열심히. 뭐 그리고 근데 미국은 가지 마세요. 근데 미국도 사실 저희가 이제 저널리스트 비자가 있어요. 그 뭐 5년 정도짜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에 그걸로 있었고, 근데 그것도 이제 못 믿으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런 거 안 좋은 거 취재한다 너 나가라 그럼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필리핀 선언 같은 경우는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C1이나 D 비자를 갖고 들어오는 건 천하무적이었어요. 진짜 저널리스트 비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비자거든요. 그리고 필리핀 안에서도 뭐 어차피 이제 해외 나가서 다 일들을 하는데 뭐 중동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나라 가서 일을 하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10년짜리 비자를 받는 거가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파견 근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박해 있을 때 이렇게 막 단속하러 들어와 버리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필리핀 선원들이 그 앞전에 우리 한국에 얘가 있었잖아요. 그 기사들이 다 그렇게 났어요. 한국 대사관이 출동해서 뭐 어떻게 한다 미국에 그런 기사들이 났던 거여서 필리핀 선원들도 이제 우리 대사관이 와서 법적 조치를 할 거다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속 요원들이 그걸 보고 코웃음을 쳤다는 거예요. 왜요? 아닐 거다라고. 필리핀에서는 오지 않을 거야. 필리핀 정부는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아. 그럼 왔대요, 안 왔대요, 그래서? 써 있잖아요. 접견인 허용 다 안 되고 뭐 이거 다 안 됐다고. 거의 변호인도 못 만나게. 네, 아무도 못 만나고 그냥 추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아동 음란물 소지 시청죄는 말 그대로 억지로 갖다 붙인 거라고 치고. 네.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진짜 이유는 이제 현재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유기적으로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 할당제 때문이다, 쿼터 때문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실적 때문이다. 네, 실적 때문이다. 이게 포브스 보도였고 국내에는 사실 많이 뭐 보도가 안 됐지만 이게 저희 그 조지아주 구금 사태 난 이후에도 이제 이 포브스에서 이거 굉장히 자세히 다뤘거든요. 한국 얘기를 하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선 때 하루에 3,000명, 연 1,0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지금 이런 일들이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런 강압적인 추방 조치들이 당연히 물론 비자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백악관 쪽에서 일일 이민자 체포 할당량을 3,000명으로 지금 규정을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단속이 필요한 거예요. 이민 단속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지 이민 변호사가 주장하기로는 이 한국인 노동자들도 당시에 조지아주에서 체포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를 나중에 당국도 알았다는 거예요. 당국 그 조지아주 당국도 이걸 모르고 있었고 그거랑 똑같이 필리핀 쪽에서도 전혀 사실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아주 굉장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은 벌어졌어요. 그럼 필리핀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대요? 일단 필리핀 정부 쪽에서는 자국민 보호에 미온적이었다라는 비판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의 조지아주 구금 사태 난 다음부터는 각 나라마다 다 비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불법 체류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은 희소한 나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나라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국 대사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르코스 정부 자체가 자국민 보호에 훨씬 더 하려면 그래도 거기 있는 자국민들에게 어떤 조치나 얘기를 뭐 예를 잡혀갔을 땐 이렇게 하시오 뭐 이런 거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예측 불가의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사후 대처는 그래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후 대처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 한번 다뤘지만 마르코스 대통령이고 두테르테 이후에 이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친미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이렇게 미국과 관련된 일에 그런 여전히 두테르테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네. 강하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은 공식 입장은 우리는 우리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는 이거를 좀 거친 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서 해결하겠다고 해결하고 있다, 해결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사실 저희 그 조지아 사태에서 본 것처럼 지금 그 미국의 그 이민국하고 ICE하고 나머지 주정부나 연방정부랑 이게 같이 공조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할당량을 많이 높여놓고 너네 이거 무조건 채워 약간 이런 식이고 얘네가 어떤 일을 해도 대부분 그냥 약간 눈 감아주는 식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나중에 일이 벌어지면 그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한국이 했던 것처럼 직접 날아가서 이제 직접 관련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요 상황이 지금 크게 바뀔 것 같지가 않고 그러면서 필리핀 정부는 지금 사실 뭐 말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조치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입장 표명도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유감입니다. 외교적 수사의 입장 표명은 분명히 했어요. 그것조차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두테르테 대통령 지금 유럽에 잡혀가 계시고 지금 필리핀도 그리고 어떻게든지 관세라는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겠지만 관세라는 아주 정치적 위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로서는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 정부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도 관세에 크게 걸려 있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거 완전 이제 국력 사업인데 그 부분도 지금 휘청휘청할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도 사실 뭐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고 그리고 지금도 국익에 반하는 어떤 저기는 협상이나 이런 건 하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그 나라 상황이 지금 그렇게 처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그 정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뭔가 감싸주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는 분명히 다르게 행동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또 필리핀에서도 보고 있겠죠. 쉽게 말하면 그럼 필리핀 안에서 한국 정부 한 것만큼만 좀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워낙 기사가 크게 났었어요. 한국 정부가 미국 가서 대처하는 방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났었기 때문에 필리핀 국민들도 이제 그 뉴스를 다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거는 밥줄하고 관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최고의 엘리트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런 승무원 비자를 받고 크루즈에서 일을 한다는 건 그런 사람을 노렸다는 거죠. 실제 필리핀 불체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미국에. 그런 사람들을 노렸으면 그것도 지금 뭐 화낼 판국이에요, 사실은. 자국민 뭐 어떻게 했냐 이렇게. 근데 지금 이런 엘리트 집단을 데려갔다니까 이제 그리고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강압적으로 네가 했다는 걸 인정해라. 너는 불법으로 했다고 인정해라. 비자 앞에 놓고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거짓말로 된 서류에 본인을 사인하도록 계속 압력적으로 막 수갑을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포에 질리다 보니 이제 다들 사인하고 나온 거죠. 근데 미국에서 이게 비자가 거절된 추방된 경력이 있으면 다른 나라도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밥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근데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게 다 아시아 쪽이라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시아권 나라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긴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히스패닉계가 더 많지 않나요? 미국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3,000명 할당을 할 때는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불법 체류자의 이미지는 다 남미 쪽에서 온 뭐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고 브로커를 통해 돈을 지불하고 온 정당치 못한 입국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이런 합법 비자들을 전부 이렇게 추방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래 그 이미지는 아니네라고 받아들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거꾸로 말 그대로 진짜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할당량은 채워야 되고 그래서 이런 짓 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몇 명 정도 이렇게 추방했어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달에 100명 추방하기도 힘들었대요. 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루에 3,000명을 하려고 그러면 보이는 외국인은 다 내보내도 이 3,000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거죠. 그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지역에 우리로 치면 올림픽 공원 같은데요. 잔디밭이 아무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산책하고 강아지랑 같이 나오고 이런 데인데 거기에 말 탄 IC 요원들이 돌아다닙니다. 말을 탄 IC 요원들이.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풍경이 여기가 어디야 하고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어디래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대규모의 쿼터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자 너 비자 까봐 그래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잡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잡아들이는 숫자가 쿼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간 숫자로 쿼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잡고 내보내는 것까지 맞춰야지 사실 이 사람들은 할당제 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이고 광합적이고 신속한 그런 추방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드릴 게 자 그러면 미국 안에서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어떤 그 단속 추방 정책에는 미국민들의 지금 반응이 어떠냐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노동력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네. 그럼 또 여기서 노동시장의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점은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점점 경제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난민 문제들 생겨나면서 불법 이민들이 되게 강력한 반대를 이제 하고 그걸 지지를 바탕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런 강력한 이민 정책이 처음에는 환영을 받고 지금도 어느 정도 이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 사람들이 눈을 감고 일단 그래도 처음으로 단속을 하잖아. 불법 이민자가 이렇게 많았잖아. 그러니까 정치 무관심층이나 이 공화당인 트럼프 지지자들 이제 그런 식으로 여전히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안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인권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 아주 무작위로 사람들을 그냥 잡아다가 그 유색인종들을 그냥 거기서 봐서 거기서 검사를 해가지고 체포를 하거나 구금을 하거나 추방을 시키고 또 타겟팅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한인 방송에 그런 게 나왔다는데 애 엄마가 자기 애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체포가 그 학교 앞에서 애들 보는 앞에 체포가 됐는데 우리 교포요? 교포가 근데 비자가 며칠 기한이 지났다. 그러니까 비자가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쫓아가서 잡아서 일단 내보내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라는 이제 생각들도 점점 퍼지고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경제적인 문제예요. 지금 미국은 사실 이 세계화라는 게 되게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이 글로벌 분업화는 이미 매우 깊숙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미국에는 뭐 자동차 이런 몇 개 빼고는 이런 기본적인 산업 생산에 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생산 인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그나마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전부 다 이민자들, 저임금 노동자들로 충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큰 공장이나 이런 데부터 급습해가지고 다 내쫓아 버리니까 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 중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걸 짓지 않으면 미국 사람들 고용해서 그걸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다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아지고 게다가 관세를 막 매기니까 물가는 하염없이 올라가고 그런 많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지 기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한번 다뤘는데 그 조지아주 우리 현대차 공장이 있는 지역구의 의원이 하원 의원이 버디 카터라고. 근데 이 사람의 행적을 보니까 아니 자기 지역구에 중요한 이익이 걸린 거니까 현대자동차를 변호할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닌가를 봤더니 마가 의식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조직된 표가 더 무섭다. 정치인들이 그렇죠. 이제 하는 게 그거잖아요. 분산된 대중은 무섭지가 않다. 그렇죠. 조직된 대중이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딱 이거 아닙니까 원리가. 그래서 저도 불과 어제 엊그저께도 제 주변 사람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트럼프가 언제까지 이럴 것 같아? 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중간 선거까지는 이런 기조가
쭉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안고 가야 하는 반드시 그래야지 중간 선거를 문제없이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 문제를 계속해서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금 네타냐후가 가자 지구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 야금야금 말려 죽이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자 문제가 아주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존재는 해야 돼요. 근데 야금야금 존재해서 건드릴 수 있을 정도로는 계속 지금 이게 이슈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기존 지지층이나 뭐 이제 트럼프 또는 기존 지지층이나 지지층이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배경들의 돈줄이 되어주는 어떤 유대인 그룹을 케어하기 위해서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가자지구가 초토화되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숙제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런 기조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내년 선거까지는. 마가 세력들에게 이제 박수칠 거리를 이제 계속 주는 거죠.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직 중간 선거가 지금 1년 남았단 말이에요. 내년 11월이니까. 그러면 그 1년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기업은 뭐 미국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정말 앞으로 1년 동안은 진짜로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민자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유럽에서도 갈수록 극우 세력이 힘을 키우고 있고 또 이민자 문제에 관련해서도 점점 더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는 다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강경한 이민 정책이 비록 내부에서 혹은 이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 같은 이제 가까운 나라에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합법 비자를 이렇게 추방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저희가 인터뷰했는데요. 미국에 있는 그 변호사님 인터뷰인데 이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면 이긴다. 무조건 이겨요. 예, 그럼 엄청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에도 있어요. 불구하고 계속 이런 정책을 하는 건. 그건 자기 돈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시네. 그 일단 나는 지지를 먼저 받고 싶다. 그러니까. 법적인 건 어차피 미국 법정에 한 번 가면 뭐 한 3, 4년 걸릴 수 있고 그건 뭐 다 넥스트 나하고 상관이 없어라는 그런 자세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제가 사실은 아시는 분의 삼촌께서 이런 수용소에서 근무를 하셔요. 직원으로? 네. 감금됐다가 아니라? 네, 직원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취재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드려봤더니 잠깐만 저희 소개 좀 해서 인터뷰 좀 한번 보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 말하면 안 된다고. 익명으로 할게 익명.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 와서 합법 비자로 다들 들어오는 게 정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같이 이렇게 나한테도 소송할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안에서도 힘들고 근데 매일 막 너무나 막 그분이 말고 그룹으로 막 이렇게 끌고 들어오니까 원래 수용됐던 인원들은 뭐 반도 안 차는 인원들이었는데 지금 뭐 맨날 풀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되게 힘들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각 그 계층이나 이런 데서 균열이 가겠죠. 이런 그렇죠. 불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마가에서 받는 지지보다 보이지 않게 이런 균열들이 가는 균열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해 앱스타인이었나요? 어떻게 됐어요 그건? 앱스타인이요? 네. 앱스타인 조용해진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이슈에. 이게 다시 이슈가 좀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앱스타인 이번에 영국 이제 트럼프가 갔을 때 앱스타인과 그 트럼프가 함께 찍은 사진이 윈저성에 크게 걸렸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왕실과 뭐 이런 거 그런 걸 좋아해서 갔는데 이제 영국 안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쪽이 당신 앱스타인이랑 친했잖아 하면서 앱스타인이랑 찍은 사진 아니다. 크게 부각되면 안 되는 거라. 그걸 또 이제 뭐 누르려고 다른 거 뭐 칠 거 아니야. 이게 더 심해질 수 있겠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나 저거나 지금 다 같이 비상인 건 맞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지지자들한테 실질적인 영향은 아마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앱스타인? 예. 근데 지금 계속 더 큰 사고를 쳐서 덮고 있으니까 지금. 아마도 역대 미국 선거 가운데 내년에 있길 중간 선거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손에 땀을 쥐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